여기서 당장 꺼져! 대머리! 새벽 5시 청운사 마당에 울려 퍼진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평화로운 아침을 깨뜨린 건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었죠. 조용한 새벽 울려 퍼지는 거친 욕설들. 그들은 왜 조용한 청운사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 내어 꼭 눌러주시면 분명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서윤. 이곳 청운사에서 비구니로 지낸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삭발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제 진짜 이름조차 아무도 모르죠.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스님 들리는 거 다 알아요. 덩치 큰 남자가 법당 계단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발로 마당의 자갈을 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법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죠.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남자는 왼손잡이 가운데 남자는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져 있어 과거 부상 경험이 있을 것. 왼쪽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어 초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찰 뒷산 말이야. 거기에 새 리조트 공사 자재 쌓아야 한다고. 덩치 큰 남자가 턱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야, 이 대머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순간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대머리.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폭발하는 건물, 피냄새, 그리고 배신당했던 그날의 기억들. 여기는 신성한 곳입니다. 물러가 주십시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세 남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인연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죠. 저는 몸을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2명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죠. 뭐야 인연? 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남자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제 손이 그의 목 뒤쪽 경혈점을 눌렀어요. 쿵! 2번째 남자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 덩치가 가장 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뭐야? 대체 뭐냐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이런 제 모습이 싫었거든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국정원에서 일할 때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남자는 쓰러진 동료 둘을 부축해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죠.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과거와 같은 일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해월 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셨어요. 서윤아, 괜찮니? 네, 스님.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였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월 스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저를 찾고 있고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진짜 평범한 비구니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그때처럼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달빛이 법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불안한 밤이었죠. 정만석 형님이 부르십니다. 사흘 후 청운사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이전에 왔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장도 고급스러웠고 움직임도 절제되어 있었죠. 저는 법당 앞 계단에 앉아 독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발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어요. 걸음걸이, 자세,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게 낯익었거든요. 한서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3년 전 함께 지옥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그 사람을. 백도현. 오래간만이네,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였죠. 저는 경전을 덮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반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정장은 비싸 보였지만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국정원은 그만뒀어? 너처럼.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그곳을 떠났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버림받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뭐해? 보면 몰라. 조직 일이야. 조직?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연이 그런 일을 한다니. 함께 정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그가. 왜?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너처럼 숨어서 살 용기는 없었거든. 숨어서 살다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블랙 팬텀 작전 기억나?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년 전 우리 팀 6명이 모두 죽을 뻔했던 그 작전. 아니, 실제로 4명은 죽었고 저와 도연만 살아남았던 그 지옥 같은 밤. 잊었어. 거짓말. 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놈이 누군지 알아? 모른다고 했잖아. 윗선이야. 국정원 고위층에서 우리를 제물로 바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모든 일들이 윗선에 계획된 희생이었다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증거를 찾고 있거든. 그놈들의 더러운 거래 내역을.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설득하려는 표정이었어요. 함께하자, 서윤아. 복수하자. 싫어. 즉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삶을 버렸거든요. 그럼 뭐야? 평생 여기서 목탁이나 치면서 살 거야? 그게 내 선택이야.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서윤아, 현실을 봐. 네가 아무리 숨어도 과거는 따라와. 사흘 전에 온 놈들도 그냥 온 게 아니야.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 소리야? 정만석이 보낸 거야. 승복 입은 괴물이 있다는 소문 듣고. 괴물.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그런 기술을 배웠을 뿐이죠. 그 사람이 뭔데? 이 지역 조직 보스야. 부동산 개발 사업하면서 온갖 더러운 일 다 해. 이 사찰 땅도 노리고 있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전 남자들이 리조트 얘기를 한 것도, 도연이 지금 여기 온 것도,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뜻이야? 어쩔 수 없었어. 살려면. 도연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정만석 뒤에는 더 큰 놈들이 있거든. 국정원과 연결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조직에 들어간 진짜 이유를.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걸. 위험해. 알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로서의 마지막 시선 교환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함께 하지 않을래? 미안해, 도연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조심해. 정만석은 생각보다 위험한 놈이야.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아,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다. 차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독경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외면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 도연이 혼자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 그런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게.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마을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목탁을 내려놓고 급히 일어났어요. 이장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민호랑 지은이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온 동네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민호와 지은이 10살, 9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사찰에 와서 절하는 법을 배우던 아이들이었어요. 특히 민호는 제게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를 좋아했죠. 경찰서에는 신고하셨어요? 했죠. 근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다고 정식 수사는 내일부터 한답니다. 그 순간 이장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을 찾고 싶으면 사찰 주지를 데려와라. 오늘 밤 12시 폐공장 앞에서 기다린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장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스님, 어떡하죠? 해월 스님은 지금 서울 큰 법회 가셨는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납치된 것은 분명했고 범인들은 해월 스님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월 스님은 사흘 후에나 돌아오실 예정이었죠. 제가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안 되죠.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의 맑은 웃음소리가, 지은이가 저라는 서투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간 도연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정만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세력들. 저녁 무렵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죠. 아이들 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미안해. 내가 막지 못했어. 어디 있어, 아이들? 폐공장 창고에 있을 거야. 하지만 서윤아, 절대 혼자 오면 안 돼. 정말 위험해. 다른 방법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이번 일이 끝나면 진짜로 함께 하자. 그놈들을 끝장내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다시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건 두려웠거든요. 시간이 없어, 서윤아. 결정해. 알았어. 도와줘. 밤 11시, 저는 승복을 벗고 예전에 입던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이었어요. 입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제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폐공장 앞에 도착하자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미안. 준비하느라. 도연이 제 모습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그때 그 서윤이 맞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창고 2층. 놈들이 4명 정도 지키고 있을 거야. 정면 돌파? 다른 방법이 있어. 후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 우리는 조용히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장 특유의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둠 속에서도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건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 지은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조심해. 문 앞에 한 명 있어. 도연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지기는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 뒤쪽을 정확히 눌렀어요. 소리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3명의 감시자들이 주변에 서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정면 돌파. 다른 방법은 없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감시자들이 깜짝 놀라며 무기를 꺼냈어요. 누구야? 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탁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도연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죠.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쓰러졌어요. 민호야, 지은아, 괜찮니? 아이들을 풀어주면서 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스님이에요. 민호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무서웠지? 네. 하지만 스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정만석과 그 뒤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걸. 서윤아,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할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도연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지 이틀 후, 우리는 정만석의 본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모일 거라는 정보도 함께. 정확히 뭘 찾는 거야? 블랙 팬텀 작전 당시 거래네요. 누가 우리를 팔아넘겼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밤 10시 정만석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았어요.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을 보니 보통이 아니었죠. 어떻게 들어갈 거야? 지하 주차장으로. 내가 경비 시스템 일부를 무력화시켜 놨어. 도연의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역시 예전 실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하로 들어가니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정만석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이상해. 경비가 너무 허술한데? 나도 그런 생각이야. 뭔가 함정 같은 느낌이 들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에 다가가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정만석이 의자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로 말하는 정만석을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내 밑에서 일하면서 뭘 찾고 있는지 모를 줄 알았나? 한서윤 양까지 끌어들이면서. 정만석이 우리 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죠.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자네들이 죽어주면 돼.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정만석이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블랙 팬텀 작전의 진실 말이야.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누가 자네들을 팔아넘겼는지 알고 싶지 않나? 정만석이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3년 전 작전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죠. 국정원 2차장 김재호. 그가 자네들의 작전 정보를 북한에 팔아넘겼어. 대가는 10억이었지. 김재호. 우리 팀을 직접 지휘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 짓을? 돈이겠지 뭐.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었거나. 도연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만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재호와 거래한 상대가 북한이 아니었다는 점이지. 뭐라고? 국정원 내부의 다른 파벌이었어. 자네들을 제거하려던 모든 게 내부 권력 투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희생양이었던 거죠. 증거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 하지만 자네들은 볼 수 없을 거야. 정만석이 손짓을 하자 무장한 남자들이 무기를 겨누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도연이 말했어요. 사실 난 혼자 온 게 아니야. 무슨 소리지? 경찰서에 이미 신고했어. 아이들 납치 사건 관련해서 지금쯤 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을 거야. 정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하지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로 경찰이 온 거였죠. 어떻게 감히. 정만석이 소리쳤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저와 도연은 동시에 움직였어요. 가장 가까운 남자들을 제압하고 나머지들과 격투를 벌였죠. 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서류,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정만석이 서류를 태우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달려가 서류를 뺏었어요. 동시에 그의 팔목을 잡아 제압했죠. 끝났어.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모든 건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만석 뒤에는 정말로 국정원의 거대한 은폐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블랙 팬텀 작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지. 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일주일 후 민호와 지은이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청운사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만석은 체포되었고 도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었어요. 블랙 팬텀 작전의 진실, 국정원 내부의 부패,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은폐 커넥션까지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났죠. 김재호 전 차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지만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그와 연루된 다른 고위층들도 마찬가지였죠. 서윤아, 도연이 법정에서 나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조직 관련 혐의로는 처벌받게 됐지만 진실 폭로와 아이들 구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실형은 면했어요. 앞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동안 복수와 진실 찾기에만 매달려 왔으니까요. 여기서 지내면 어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사찰에서 출가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봐. 해월 스님도 이미 동의하신 상태였어요. 도연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법당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다시 폭력의 세계에 발을 담그는 것 같아서. 하지만 깨달았죠. 지키기 위한 힘과 해치기 위한 힘은 다르다는 걸. 목탁을 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침묵이 아니라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맞서는 것이다. 스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왜 왔어?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호가 깊숙이 절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진심이 느껴졌죠. 스님이 저희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거죠?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평범한 비구니로만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맑은 눈을 보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가 내 집이니까. 와,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짐을 들고 나타났어요. 결정했어. 여기서 지내보려고. 잘 생각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함께 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세상은 넓고 부조리한 일은 많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하자. 당연하지. 그날부터 도연은 청운사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저는 마을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무력한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해월 스님의 허락을 받고서였죠. 스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지은이가 서투르게 자세를 취하며 물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 이건 남을 해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법당에서 독경을 하는데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 뭘? 이런 삶. 평범하지 않잖아.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지.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기분이야. 진짜 너? 응. 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 필요할 때는 맞서고 평소에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목탁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그 달빛 아래서 마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언제든지 그 평화를 지킬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침묵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증언할 준비도. 목탁을 한 번 더 쳤습니다. 그 소리는 결심의 소리였어요.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이고 진정한 평화는 때로는 용기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지금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을 거예요. 청운사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강한 의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